돌아오지 않았네. 우리 엄마도 돌아오지 않았네. 그날 우리 엄마가 나를 구했다고 그걸 잊지 말라고.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베트남 여러 마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리는 해가 바로 지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뒤에 무명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베트남 피에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마지막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의 베트남 이름은 마지막 자장가입니다. 짧은 생의 마지막에도 불러주지 못한 자장가를 살아있다면 수없이 불렀을 자장가를 베트남 피에타로 위로합니다. 어머니와 아기는 베트남 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로 희생된 수많은 어머니와 무명 아기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사죄를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 베트남 피에타를 그 출발로 삼고자 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임을 우리는 체험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역사의 행간으로 사라진 베트남 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국의 시민들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또 강정에 이어 한국의 베트남 대사관 앞에 베트남 피에타를 세우게 될 그날을 그려봅니다. 그것은 가해국의 시민들이 스스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먼저 용서를 비는 사죄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역사가 기억하는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 화해의 모범을 보일 때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평화를 향해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아시아에서 일본 구구 세력의 망동을 제어하고 평화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Đừng có quên con ơi, đừng có quên con ơi, 아가야 잊지 마라 엄마의 눈물을. 아가야 잊지 마라 아빠의 슬픔을. Đừng có quên con ơi, đừng có quên con ơi, 저는 베트남 중부지방 다낭에서 온 유학생 민옥빈입니다. 저는 베트남 전 종전 1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전후 세대이지만 전쟁에 대해 비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이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던 한국 참전 군인 역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전에 있었던 전쟁의 기억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청년이 전쟁의 기억을 딛고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평화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베트남전 종전 17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베트남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다고 하자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1971년 맹호부대 장교로 월남에 파병된 할아버지는 제가 배낭여행으로 베트남에 다녀왔다고 하자 당신도 그곳에 간 적이 있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만난 베트남과 제가 만난 베트남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베트남을 말하기 전에 이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국가폭력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철저히 청산한 독일에 빗대어 과거의 굴레를 벗지 못한 일본을 비난합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을 학살한 독일이 수십만 명을 학살한 일본보다 더 두터운 국제적 신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은 나치 전범에 대한 역사적 사죄를 46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시작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사죄는 현 메르켈 총리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는 2014년 7월 중국 칭화대 강연에서 독일의 침략 역사 반성은 고통스러웠지만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치 만행 기억은 독일의 영원한 책임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쉼없이 반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정한 사과를 표명해 왔기에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로 변했던 독일이 오늘날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역사적 가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미래에도 똑같은 가오를 반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성숙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베트남과의 정의로운 화해를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허브로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2월 7일이죠. 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이제 우엔티타님이 2020년 4월에 이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고 3년 넘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2월 7일이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1심. 근데 그때 사실 뭐 변호인단 활동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승소를 할까? 예. 원고 피해자 당사자만 난 승소할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셨고 저희는 이게 패소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읽는다 요약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요점만. 근데 처음에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좋은 말이 나오면 마지막에는 안 좋은 말로 끝난다는 혹은 반대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와서 지는 건가 하고 듣고 있는데 계속 좋은 말이 나오더니 마지막 문장도 승소로 끝나서 믿겨지지가 않았죠. 와, 어떻게 다 이길 수가 있지?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게 말이 되나 해서 재판장에서 나와서 전화를 걸려고 이동을 해야 됐는데 10분 동안 이게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너무 놀라웠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들 얼떨떨했었죠. 그 피해자 그 웅웬 티타님이 1968년 2월 12일에 그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이제 폭리 폭런 마을에서 있었던 그 한국군에 의한 학살 사건 피해 생존자신데, 그분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살아난 피해 생존자예요. 그때 당시 8살.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학살 피해 생존자죠.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오빠도 중상을 입고 이제 생존했고, 가족, 친척 포함해서 5명이 현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으셨어요. 마을 주민은 74명이 죽었고, 근데 이제 피해 생존자 명단만 봐도 대부분이 노인, 여성, 아이였다. 예. 그리고 뭐 재판부 결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지만 민간인들, 그때 당시 주민들이 뭐 정황도 보이지 않고 뭐 속된 말로 손에 세부치 하나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사건의 이제 생존자이신 웅웬 티타님이 2013년부터 계속 피해 사실 증언을 하셨었어요. 한국 정부에도 이제 사실 인정해라, 사과해라, 배상해라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들어주지 않았었고, 그리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하신 거고,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많은 이야기와 증언이 발굴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요 문제를 1999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20년이 넘었는데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들, 연구자들 많이 노력은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는 그동안 계속 논란의 영역에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공식화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논란의 영역에만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어떤 증언과 뭐 청원 같은 그런 노력들이 논란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모독당하는 순간들 되게 많았고, 인터넷 댓글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딴 것도 아니고 사법부 차원에서, 그리고 조목조목 다 이제 원고 측의 주장, 그동안 시민사회가 했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 이게 다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의 영역에서 정말 진상규명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문제로 이 문제가 이제 격상됐다. 네, 그래서 좀 희망을 더 많이 갖게 됐고요. 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일은 뭐였냐면, 베트남 정부의 좀 입장이 좀 보였던 게 좀 많이 반가웠던 것 같아요. 한국 국방부가 항소를 한 날 외교부가 항소에 강한 유감 표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를 닫고 미래로 가자라는 그 기본 전제를 항상 갖고 얘기를 해서, 이게 베트남 정부 입장은 이 문제를 얘기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되게 애매한 그런 게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가 이번만큼은 입장을 확실히 밝힌 거죠. 항소는 아니다. 네. 민간인 학살은 있었던 진실인데 그걸 재판 판결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건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여서 베트남에 계신 웅웬 티타님도 굉장히 이제 반기셨고,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은 사실 피의자와 한국 정부, 피의자 중심주의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 정부도 그렇게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여러 국면들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 그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피해에 대한 그 진상조사를 하는 특별법이 또 발의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학살 사건이 다 이제 재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폭리폭년 학살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학살들은 거의 없어요. 네. 재판으로 갈 수도 없고 가봤자 질 게 뻔한 싸움. 네. 게다가 모든 피해자마다 이렇게 막 민변, 막 활동가들이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영국이나 독일이 그런 것처럼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 했는데 이제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재정까지 가기 위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단계여서, 그 특별법은 사실 2020년 19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뭐랄까, 이 특별법도 뭔가 힘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진상규명 되는 거야, 근거가 있는 거야, 이게 그동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승소가 되니까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될 만한 일이겠구나 라고 이제 좀 붙을 국회의원들도, 함께할 국회의원분들도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문제는 그 현장이 한국이, 한반도가 아니라 베트남이어서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사나 이미지 혹은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 과거사 문제가 그 현장에 가보거나 산 증인을 만났을 때 더 깊고 생생하게 느껴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연대하고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뭔가 시민들이 깊게 느끼려면 베트남에 가야 되는 건데, 그 베트남에 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 평화 기행이라는 틀로 이제 저희 재단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 재단보다 훨씬 전 20년 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쭉 해왔던 거죠. 주로 가는 곳이 이제 베트남 중부의 한국군 민간인들 피해 마을, 그리고 생존자들 만나는 거,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뭐 박물관이라든가 역사 유적지, 이런 것들을 탐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다크 투어입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불편한 역사와 이제 마주하는 그런 기행으로 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꾸리고 있고, 필요할 때는 뭐 더 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증뜩이라고 써 있는데, 이 증뜩이라고 하는 건 증적이에요, 증적. 네, 그래서 그리고 옆에 써 있는 말이 깜투. 깜투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다, 복수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마을에서는 증오탑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국군 학살지는요, 베트남 국가가 이 학살을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베트남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살이 입증되고 나면은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군 학살지를 역사 유적지로 공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우리가 다니는 곳들이 베트남 정부가, 국가가 지정한 역사 유적지들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격렬했던 학살이 바로 고자이 마을, 1966년 2월 26일 고자이 마을에서 아침에 1시간이 걸리지 않았대요. 채 1시간이 안 걸린 시간 동안 남조선 병사들이 모두 380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는데, 그 야만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았다. 여성들을 강간하고 윤간한후 쏴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 죽이고, 그리고 그
방공호 안에 수류탄을 던져 넣어서 죽이고 그런 뒤에 짚을 덮어서 불태웠다. 이런 등등의 야만적인 형식의 야만적인 방식의 그 학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옷이 찢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쪽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윤간당한 뒤에 총으로 쏴서 죽였다. 뭐 이런 학살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벽화로 타일 벽화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곳이 집단 무덤이에요. 모두 58명의 민간인들이 바로 이곳 이 현장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 이 58명 중에 35명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었죠. 모두 14가구였다라고 하고요. 1966년 12월 5일 남조선 병사들이 36명의 주민들을 이곳에 강제로 몰아넣고 학살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과 어린아이였다. 근데 여기 어머니들은 아이를 재울 때 아이를 해먹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웁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쾅 하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어떤 자장가가 들리냐면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분들이 우리를 폭탄 구덩이에 몰아넣고 다쏘아 죽였단다. 다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커서도 이 말을 꼭 기억하거라. 이런 자장가가 들립니다. 그러기에는 한국분들의 경제, 구체적인 잔혹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파란색 도시 보이죠? 비아감프라우라고 하는데 이게 증오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옆에 보면은 맨 위에 구호가가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죄야 만대를 기억하리라.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만대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지금 맨 위에 적혀 있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그 학살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직접 몸으로 겪었던 이야기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 속의 진실을, 그 학살의 진실을 내가 알려주는 게 산자로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좀 뭐랄까 자기 분열에 좀 시달리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할 것도 이게 내가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한국 사회가 베트남 전쟁 문제에 있어서는 좀 쉽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 그동안 한국이 20세기에 겪었던 여러 과거사 문제나 국가 폭력, 전쟁 문제에 대해서 쌓아왔던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있다면 그게
베트남 전쟁 문제에도 온전히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잣대를 그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민간 형살 문제만 얘기되고 있는데 한국군에 의한 전시 성폭력 문제, 라이에따에 대한 문제, 등등의 그런 것들도 좀 더 깊고 넓게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